현재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나라 중 하나로 가겠습니다. (4월, 5월에는) 인도 총선이 있습니다. 인도는 넓은 만큼 지역 곳곳에서 선거가 자주 열리는 나라기도 한데요. 이번 선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알파오 기자한테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얼마 전에 제가 갔다 왔잖아요, 인도를. 인도. 네. 모디 조기 시절에는 좀 약간 인도가 좀 어느 정도 좀 약간 뭔가를 잘했거든요. 경제력도 좀 약간 잘 됐고 그 사이도 좀 파키스탄이 좀 하락됐고 등등등.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모디 정권 때문에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네. 일단은 하나가 뭐냐면 이제 모디 총리는 무자라 출신이거든요. 근데 무자라 출신 재벌들을 띄워줬어요. 근데 그 기업들은 이제 좀 약간 주가 사기도 좀 하고 부패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그동안 모아놨던 재산 날라갔거든요. 그런 문제도 하나 있었고 그리고 모디 정권 시절 때는 소수민족들 아니면 소수 종교들이 네. 탄압받았어요. 예를 들면 그 미얀마 쪽에 있었던 기독교 신자분들이 머물러 사는 지역이 있거든요. 미조람주하고 그 주변주에 있었던 분들. 그분들은 조금만 이렇게 그 지역에 있는 힌두교 사람이랑 마찰이 생기면 그 주 경찰이 무조건 힌두교 시민의 편을 들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시민들이 와서 그 기독교 신자들을 죽이는 큰 뭔가 좀 약간 방해하지는 않고 물론 다음에는 이제 모디 총리 국회에 나와서 이것이 우리 민주주의의 뭐 큰 문제다 이걸 해결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하고 거기 있는 경찰이 그렇게 한 거지 그 사람들한테 그런 용기를 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종교. 이제 제가 그 지역 다 갔어요. 그 아므리스탈. 네. 그 반접주에 있는 도시는 거기에 이제 시크교가 있어요. 네. 이제 시크교는 뭐냐면 이슬람하고 힌두교의 짬뽕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살짝. 근데 그분들은 예전에는 그 무갈 제국 시절 때는 거기서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네 시크교 나라를 만든 적이 있었는데 네. 다음에 다 영국 밑으로 들어갔잖아요, 결론적으로. 근데 독립을 했을 때 다 같이 독립을 했고 그리고 인도 밑으로 들어왔는데 그분들은 기분이 좀 나빴어요. 네. 우리 사실은 따로 나라를 만들어야 됐는데 근데 예전에는 이미 몇 차례로 그 중돌이 있었고 그 시크교 경찰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경비실이 예전에 그 종리를 암살한 적도 있었어요. 지금 그 알파고 기자가 얘기한 대로 내부의 무슬림 차별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주주의 문제 논란이 많았잖아요. 네네. 얼마 전에 뭐 그 캐나다 시민 살해 사건도 뭐 관련된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네. 그래서 그거를 많이 의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뷰에서 서방의 이런 민주주의 관련 비난들을 일축하는 발언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논란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네. 선입견이다. 네. 민주주의를 잘 하고 있는데 일부가 소란을 피우는 것뿐이다. 그러면서 또 한 말이 우리가 독립했을 때 서방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잘 못할 거라고 하지 않았느냐. 한마디로 이것은 서방의 어떤 그런 좀 비하하는 시각 네. 이런 것일 뿐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이런 저도 그 발언도 부분이 했고.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네. 근데 또 하나 재밌었던 게 그거를 파이낸셜 타임스는 믹스 앤 매치 외교라고 했는데 인도가 최근에 뭐 미국하고 좀 가까워지면서 합동 군사훈련도 하고 그러지만 사실 인도는 비동맹의 원조잖아요. 그렇죠. 어느 나라하고도 동맹을 군사 동맹은 더더욱 안 하고 미국하고 척지지 않으면서도 또 중국, 러시아랑도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 네. 뭐 중국의 대안이다. 미중 갈등이 한창이니까 뭐 이제 중국 말고 인도에도 좀 투자해달라 이런 얘기도 있을 거고 근데 거기서도 중국과 비교해서 아직 인도가 중국의 대안이 되기에는 좀 모자란다고들 많이들 지적을 하죠. 그래서 그런지 모디 총리의 표현이 중국과 비교할 게 아니라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비교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겠느냐. 또 이렇게 은근히 또 중국을 돌려가는. 그렇죠. 네. 일단 서방 측 관점에서 봤을 땐 독재자로 보일 수가 있겠지만 그 구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비동맹 외교를 시작한 오리지널로서 굉장히 등거리 외교를 잘해요. 뭐 일단 쿼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쿼드에 참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또 중국과 합동 군사훈련도 하고 그렇죠.
또 분명히 러시아제 그 원유를 수입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러시아 원유를 수입을 하고 네.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냐면 뭐 힌두이즘 그러니까 이제 힌두 극우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무슨 뭐 아까 시크교 총리도 말씀하셨는데 만모한 싱이라고 해서 이전 총리들은 뭘 했냐면 약간 뭐라고 할까 이의제를 많이 했어요. 각 종교들 가지고 경쟁을 시키고 또 통합을 시키려는 듯 하면서도 분열을 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이 모디 총리는 아주 확실합니다. 선택과 집중이에요. 우리는 힌두교에 몰빵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힌두교를 내가 선택을 했으니까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그 대신에 우리는 힌두교에 반하는 예를 들어서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탄압을 하겠다. 이 분리 정책을 취하고 있거든요. 이게 국민적으로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그 카시미르 지역 있잖아요. 네네. 한 이슬람 교도들이 살고 있는 분쟁 지역이죠. 지역이죠. 네네. 카시미르 같은 경우에 최근에 모디 총리가 자치권을 뺏어버렸어요. 이제 거기서는 이제 너희는 자치권이 없고 우리 힌두교도들의 지배를 받아라 이거고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국경 분쟁 때 뭐라고 할까 이 인도로 피신했던 수많은 이슬람 난민들이 있거든요. 네. 뭐 간단하게 말해서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단속을 하는 거예요. 특히 아셈주 같은 경우에. 자 신분증 좀 보십시오. 저 없는데요. 그때 분쟁 때 들어온 이슬람 교도들입니다. 그러면 나가십시오. 추방령. 그러니까 힌두교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절대 다수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기가 없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요. 네. 인기가 있으니까 계속 장기 집권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네. 올해 있었던 그 지방선거에서도 압승을 했었고 이제 몇 군데에서 압승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년 그 총선까지도 이어질 것이다 이런 예상이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모디 총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 저는 이게 그 인도만의 어떤 현상보다는 네. 전 세계적인 어떤 그 묶어서 좀 그 현상을 좀 보고 싶은데 네. 모디 총리가 극우일까? 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극우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네. 보수 진보를 얘기할 때 착각을 하는 것이 그 보수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다. 그건 아니고 이제 관성이죠. 그러니까 흘러가는 속도대로 그냥 그러니까 보수가 관성이라면 진보는 스피드, 그러니까는 악셀레이터를 바꿔서 더 앞으로 나가겠다는 그런 것인 반면에 극우는 거기서 이제 그 정지 혹은 뒤로 가려고 하는 네. 과거의 영광. 우리가 한때는 이랬는데. 잘 나갔는데 뭐든. 그러니까는 그 인도의 특히 이제 중국에 맞서가지고 네. 이제는 우리가 이제 인구도 눌렀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든지 중국을 우리가 앞설 수 있다는 이런 것, 그다음에 서방과 대비했을 때도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을 과거 영광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것을 국민들이 이제 그 가려운 데를 모디 총리가 긁어준 거죠. 네. 그게 국민들로부터 이제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비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도는 상하원 양원제입니다. 양원제이고 의원 숫자 당연히 많습니다. 그 상원을 그 라자사바, 뭐 하원을 록사바 이렇게 부르는데 네. 합하면 한 800석 가까이 돼요, 의석이. 근데 그게 아까 그 대만보다 예측하기가 쉬울 수밖에 없는 게 지지율로는 사실 야권하고 한 4, 5% 좁은 여론조사에서는 그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네. 의석수로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걸로 예상이 나와요. 거의 뭐 한 100석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걸로 예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모디 총리가 재집권할 걸로 봅니다. 이번엔 유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죠. 공교롭게도 2024년 두 나라 모두의 대선이 있습니다. 대선 결과 궁금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예정된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살짝 들고요. 전쟁 중에 지도자가 교체된다. 이것도 좀 어려운 얘기 같고 어떻습니까? 근데 지금 이 전쟁 중에 지도자가 교체된 경우가 역사적으로 있나?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전쟁이 지고 있을 경우에 너 내려와 이거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영국 총리 그 체인벌린 총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체인벌린 총리는 대표적인 그 어피스먼트, 유화주의, 평화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히틀러가 1차 대전에 그 베르사유 조약을 체결한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는 독일은 전쟁 안 치르겠다. 사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33년에 이제 히틀러가 집권한 다음에 이 조약을 야금야금 깨기 시작해요. 점점 이 선을 넘어가니까 네. 체인벌린 총리는 민헨으로 넘어가요. 가가지고 사인하라고. 히틀러 너는 나치 독일은 더 이상 영토 확장을 하지 않겠다. 히틀러도 알겠습니다. 전쟁 안 일으키고 사인할게요. 우린 평화를 주장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이제 민헨 협정이거든요. 네네. 이 조약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몇 개월 후에 히틀러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데 네. 영국 국민은 뭐야 전쟁 안 일어난 다음에 내려와 해서 체인벌린 총리를 실질적으로 해고를 해요. 네. 그런 다음에 전쟁 전부터 히틀러는 반드시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주장을 했던 우리가 알고 있는 윈스턴 처칠이 전쟁 중에 영국의 새 총리가 됩니다. 네. 대표적인 케이스죠. 영화에서도 그 장면을 봤던 것 같습니다. 네. 유럽 의회 등 2024년 유럽에도 많은 선거가 예정돼 있으니까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아프리카 대륙으로 넘어가 볼게요. 남아공, 알제리, 튀니지, 가나 등등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에서도 크고 작은 선거가 열릴 예정입니다. 르완다도 대선이 있다고 하는데요. 르완다 사실 우리가 별 관심을 안 기울이는 나라 중에 하나인 건 맞습니다. 구정 기자님 좀 설명해 주시죠. 왜 이 선거가 중요한지, 지금 어떤 사람이 집권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르완다는 그 30년 동안 지난 30년 동안을 폴 카가메라는 한 사람이 정치를 했어요. 30년 동안. 예, 근데 네. 뭐 우리가 아프리카 그러면은 굉장히 후진적이고 무슨 뭐 독재 이렇게 쉽게 폄하하고는 하는데 그렇게 볼 건 아니고요. 네. 르완다의 그 카가메는 이제 아프리카 빅맨 뭐 그러는데 비교적 굉장히 잘해왔습니다. 국민들의 지지도 높았고 그래서 아프리카를 간 사람들은 다들 르완다는 아프리카 같지 않아. 이것도 약간 좀 이중적인 의미이긴 합니다만 네. 이제 그렇게들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잘해왔고 뭐 IT 쪽으로 가려고 많이 이동도 하고 과거사 청산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부족 갈등 이런 거 없애고 참 많이 했는데 30년 너무 길잖아요. 여러 가지 엇갈린 전망 가운데 그래도 르완다는 30년 정도 한 사람의 집권하에 버텨왔는데, 유지돼 왔는데 어쨌든 고인 물은 썩게 마련이죠. 일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르완다가 일단 독일의 식민지였습니다. 네. 근데 1916년 독일이 이제 1차 대전에서 패망을 하지 않습니까? 승전국의 한 나라였던 이제 벨기에가 접수를 해요. 이제 1916년에 이제 그 르완다를 접수한 벨기에가 통치를 쉽게 하기 위해 가지고 너 무슨 종족 분리란 거예요. 자각과 그다음에 이 색종이 갖고 가가지고 조금 더 얼굴이 밝고 피부색이 밝고 코가 높으면은 투치족. 투치족. 그리고 약간 얼굴도 평평하고 코가 납작하면 후투족.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를 한 거예요. 이런 가운데 이 벨기에가 뭘 했냐면 일단 투치족이 약간 10몇 %고 후투족이 80% 넘는 그러니까 더 큰 민족이었거든요. 네네. 소수 민족인 투치족이 좀 더 서양인에 가깝다는 이유로 너희들이 그럼 지배계층이 돼가지고 인구가 많은 후투족을 통치하라. 뒤에 벨기에 형님이 있잖아요. 투치족이 어이 후투 너희들 행동 똑바로 해? 약간 갑질을 했습니다. 네. 그럼 후투 입장에서 봤을 때도 부글부글 끓었겠죠. 그렇죠. 한번 너희들 때만 돼봐라. 근데 1962년도에 벨기에가 물러나면서 이제 르완다가 독립을 합니다. 후투족이 잘 기다렸어. 너 네. 두고 와. 그때부터 대학살이 벌어져요, 솔직히요. 그러니까 10,000명 이상의 투치족들이 학살되고 다 국외 추방이 됩니다. 르완다를 접수했던 그 대다수의 후투족이 네. 이제 약간 뭐라 할까 대승적인 그런 제안을 해요. 르완다의 통치는 이 인구가 많은 우리 후투족이 통치를 하겠다라고 제안을 해요. 웬걸 평화협정이 사인되기 직전인 1994년 4월 6일 날 후투족 출신의 대통령이 탄 비행기가 격추를 당해요. 네. 이거를 후투족 극우 세력이 뭐라고 했냐면 실제 방송에 나와가지고 얘기한 건가 이게 투치족이 우리 대통령을 죽였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모든 투치족들을 다 학살하라라는 명령을 내리고 마셰티라고 해가지고 이거 밀림에서 이 정글에서 나무 베는 손도끼 있잖아요. 네. 칼. 이거를 50만 개를 뿌려요. 정부에서 직접. 그래서 무려 100만 명이 대학살을 당합니다. 그때 생존자의 그 증언에 따르면 어떤 증언이 있었냐면 초등학생이었대요. 투치족 여학생인데 불과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나에게 그렇게 친절했던 우리 목사님, 학교 담임 선생님이 갑자기 오늘 나한테 달려와서 널 죽여야 된다고 따라왔다. 정말 대학살의 비극이었습니다. 저 당시 르포 기사를 사실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믿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잔인해서. 100만 명이 죽었다고 이거죠. 전 정말 끔찍했던 게 뭐냐면 후투족이랑 투치족이 결혼됐을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남편이 투치족 부인을 죽여버립니다. 자식도 죽이고. 네. 가감의 대통령한테 좀 얘기를 해야 되는 이분이 네. 그 학살 시절 때는 와서 제압을 했던 그 무장단체 지도자였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미 거기 들어갈 때는
동시에도 이제부터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를 어느 정도 외부 세력들이란 특히 좀 서양 세력들이 좀 약간 얘기도 하고 협상도 하고 이미 좀 그 학살 세력을 제거하는 과정하고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재당생시켜야 되는 로드맵을 짜는 거는 동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너무나 94년에 그 정도 경제력하고 그 정도 인프라에 불과하고 지금은 아프리카의 싱가포르라고 불리는 이 오늘날 이 나라를 만드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제2의 한국의 기적이에요, 이거. 근데 그래서 그 사람이 엄청난 좋은 그 칭찬을 받고 있어요. 루안다에서는 가가메 대통령 다시 한번 여전히. 당선될 거예요. 네. 루안다가 그러면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소위 민주주의, 경제 모든 것들을 잘 성공시킨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반부패 지수 이런 거 우리 네. 있잖아요. 네. 유럽 국가들이 북유럽 국가들이 상당히 높죠. 그다음에 언론의 자유 이것들도 중요하죠. 마찬가지. 근데 그러니까 반부패 지수는 굉장히 높은데 언론의 자유 지수는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반대로 된다든가. 네. 예를 들어 이제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 같은 거 대체적으로 그러는데 대표적인 아프리카의 경우 이제 비슷한 경우가 바로 루안다의 경우가 되는데 그렇군요. 루안다 같은 경우도 이제 반부패 지수 이런 걸 놓고 보면은 아프리카 국가에 상대적으로는 상당히 높은 편인데 언론의 자유 지수를 놓고 보면은 아프리카 국가가 이제 55개 국가라고 치면 거기서도 하위권이에요. 그러니까는 문제가 무엇인지가 답이 나오는 것이죠. 네. 앞으로 개선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네. 이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항상 함께 가나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루안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루안다의 운명은 땡땡땡이다. 루안다의 운명은 루안다가 알아서 해나갈 것이다. 루안다의 운명은 보고 싶으면 루안다로 가다. 이럴 루안다로 거예요. 가라. 네, 그래서 갈 생각입니다. 루안다의 운명은 잠재력이 달려 있다. 잠재력에 달려있다. 그들의 잠재력은 무한하다. 루안다의 운명은 전 세계의 관심에 달려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솔직히 미얀마 분쟁이 해결 안 되고 지금 ING거든요. 그러니까 미얀마 문제가 우크라이나에 덮이고 우크라이나 문제가 또 다른 거에 덮이고 아직까지 지금 희생을 당하고 핍박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94년도면 얼마 안 됩니다. 지금 그 생채기가 아직까지 지금 치유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좋은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루안다에 우리가 좀 더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